네. 20분에 시작해서 그동안 저도 동영상 올라와 있는 이 앞강의들을 좀 후루룩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제가 강의를 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자문도 하게 되었는데, 강의는 사실 제가 그래도 그냥 강의랍시고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진 서로의 내용들을 나누는 어떤 촉진자 정도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영성이나 제가 추구하는 영성이나 또 저의 삶에 드리우고 있는 관상기도나 또는 페미니즘이나 또 비건식으로 자신의 식생활을 선택한 저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동물권에 이것들도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동물권을 공부하거나 또는 제가 그 비인간 동물하고 함께 산다거나 이런 경험은 어렸을 때만 있었지 성인이 된다면 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용어나 또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강의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전체적으로 포스터에 나간 거에 부제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의 부제가 혁명에서 해독으로예요. 혁명에서 해독으로. 음, From revolution to detox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주제를 왜 그렇게 지었나 하려니까 제 개인 소개를 앞에 오늘의 주요 세 단어 영성, 페미니즘, 비건으로 삶의 내용이 흐르고 있는 것을 얘기하려면 여지껏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한 약간의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페미니즘, 비건, 영성에 대한 제 관점을 좀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현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 같이 대화하는 시간에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10대의 제 인식이 누가 주입된 인식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깨어난 것이 10대였어요. 10대 중학교 때부터 아마 깨어난 거라고 스스로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로 독서를 통해서 물론 공교육에 들어가 있었지만 실제로 공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저한테 안 맞는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제로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비판적 사고를 그때 독서를 통해서 많이 접하면서 실제로 의식이 깨어난 비판적 사고 형성기라고 제 10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20대에는 1980년대였는데요. 독재하에서 제가 만난 그 사회는 독재 사회였고 독재하에서 굉장히 탄압이 심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인식, 해방에 대한 인식, 어, 예수, 하나님,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고민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혁명을 통해서 저는 노동자 해방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발현되고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노동혁명 투쟁기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자 혁명을 꿈꿨던 20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대는 어쨌든 계급투쟁이나 또는 그런 걸 사상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체화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살고 있고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안에서 제가 여성으로서 젠더 인식을 외부로부터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나는 인간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여자구나라는 것이 차별로부터 인식이 되어서 경계를 좀 넘기 위해서 그때 여성 안수가 안 되었던 교단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통합 측 신학교를 장신대 서울 그 워커힐의 광장동에 있는 신학교를 갔고 그 과정에서
학부 다니면서 또 신대원 다니면서 그렇게 운동권이라고 소위 말하는 일도 했었지만 한 축으로는 대학원 들어가서는 여성 안수의 과제를 가지고 그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싶어서 경계를 넘기로 결심을 하고 딸 하나 그리고 남편 하나 그렇게 해서 세 식구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래서 경계를 넘은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경을 넘고 또 페미니즘, 계급주의에서 페미니즘에 굉장히 깊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주라는 경험, 또 유학생 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 안수 과정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가난을 겪으면서 가난의 문제, 또 인종의 문제, 그리고 저는 여성이라고 제 정체성을, 젠더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 외에 젠더 다양성을 가졌던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두 도시 다 캘리포니아 엄청난 크기의 땅인데요. 그 안에서 바라봤던 젠더 다양성, 종교 다양성, 인종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제 경계를 심리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넘었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학습했던 환경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실제로 제가 한국 사회에서 독재 치하에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살았던 그런 세계가 얼마나 협소하고 작았던 세계인가를 거기에 가서 발견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인식이 더 확장이 되고 경험은 확대되었던 시기라고 해서 30대를 경계를 넘어선 시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40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이에 안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안수받은 사람으로 우리 교단 분리를 한다든지 교단 개혁의 과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자본주의화된 그리고 가부장 문화화된 교회 안에서 이주 노동자의 삶을 편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산에 가서 이주 노동자와 더불어서 다문화 교회를 이름을 고치고 있었던 교회지만 다문화 교회로 이름을 고치고 미등록 노동자의 인권과 그다음에 미등록 노동 여성의 인권을 함께 돌보고 아프리칸 흑인 공동체를 돌보는 일들을 한 3년간 거기에서 경험을 하다가 이제 제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그때 다문화 교회 안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배웠던 다문화 다름에 대한 디퍼런스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되고 교류해야 되느냐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이주 노동 문제라든지 이주 문제라든지 법적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전문성을 발휘를 했었지만 또 광주라는 곳에 내려가서 교단 신학교, 호남신학대학교에 가서 실제로 제가 가졌던 학위를 통해서 가난한 여성의 인파워먼트, 셀프 인파워먼트가 제 논문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성인 여성 교육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제가 그런 전문성을 활용한 기간이다. 이렇게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를 규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는 교단의 신학자였기 때문에 세계 에큐메니컬 조직의 문화나 세계 에큐메니컬 활동을 했었고 또 세계 나가다 보니까 퀴어 이슈라든지 또 그런 친구들 저하고 가장 친했던 외국 친구들이 퀴어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퀴어 문화에 대한 이제 생각과 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강의에서 그것을 할 기회는 없었었죠. 그러나 평화와 인권 교육과 또 지역에서 광주 시민사회에서 난민의 이슈, 이주민의 이슈, 또 한국에 온 이주 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인권도시 광주에서 교회 밖, 교회 안, 또 지역에서 함께 풀어나가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50대 중반까지는 어쨌든 페미니즘과 멀티컬처럴리즘,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를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건이 나서 제가 50대 중반부터 5번째 시기, 지금 50대 중반부터 지금 61세까지는
해독과 재건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교단 안에서 기독교 그 한국교회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 실제로 자본주의화된 가부장 문화 안에 있는 여성들과 또 성도들의 인식론적 해방 그리고 크리스찬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까 이걸 굉장히 삶의 조건에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벽에 부딪힌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속에서 그냥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들의 육아를 끝내야겠다. 더 이상 육아는 끝났다. 한국 교회하는 육아는 끝났다. 해서 이제 학교에 사표를 내고 사표를 내면서 교회에서 페미니즘이 아니고 또 다른 뭐 인권운동 이런 것도 아니고 퓨어 신학자, 친퓨어 신학자로 프레임이 씌워져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경험으로 광주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서 제가 일단은 서울이 고향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를 했고 먹고 살 게 없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항이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증세를 알 수 있어서 그 상처 속에서 제가 살려고 숨을 쉬려고 이제 이주를 해서 지금 일산에 와서 산지 이제 7년째예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제는 교회도 나오고 교단도 탈퇴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뭔가를 벗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지금 나의 시기를 5번째 내 인생의 시기를 해독과 재건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40여 년간 그 전에 정말 모태신앙이고 무슨 유아 세례자이지만 거의 61년, 뭐 55세까지 결혼 생활부터 훨씬 더 오래 한 가부장 문화화된 자본주의적 교회 이런 거로부터 내가 해독을 시켜야 되겠다. 내 몸을 디톡스 해야 되겠다. 몸과 마음과 영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일단 이 시기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를 다시 리포메이션 하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나 또는 신학교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정말 다 가진 자기의 것들을 그라운드부터 밑에서부터 다 부수고 다시 그거를 재건하라는 그런 학문적 방법론을 아실 거예요. 그거를 뭐 포스트 콜로니얼 theological perspective 또는 콜로니얼리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렇게 해서 학문적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심하고 부숴보고 그 부서워진 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기의 재건 과정.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55세부터 다시 한국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다시 내 스스로를 디톡스하면서 해독하면서 리포메이션 영적으로 다시 포메이션하고 또 페미니즘으로 또다시 포메이션하고 재건하고 또 비건이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 삶의 형식, 생활 형식을 가지고 나를 재건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거의 15분이나 돼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5가지, 제가 인식론적으로 비판 인식이 자의식이 깨어났던 10대 이전에는 실제로 부모님의 뭐 안내를 받고 제 의지로 살았던 건 아니겠죠. 그냥 굉장히 그 시기도 물론 있었지만 어쨌든 커다랗게 5시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그 안에서 제가 나를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3가지 단어가 바로 페미니즘, 또 비건, 영성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지를 좀 얘기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 있는 비인간 동물권에 어떻게 근접할 수 있는 이슈인지 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관계망을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헤어져도 좋겠다. 나누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페미니즘이나 비건이나 영성이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정체성 탐구와 권력 관계성 속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페미니즘도 그렇고 비건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거기에서 권력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정치적 이슈를 담은 단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도 비정치화되거나 또는 권력 관계를 떠나서, 힘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형성해 가서 이 세 가지 개념들을 둘러싼 권력 관계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해독시키고 진정으로 어떤 나를 찾을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것인가, 다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에게 새롭게 부여된 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미니즘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한 40년 액티브하게 개신교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을 얘기할 적에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는 문자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그 공격이나 그런 거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로의 얘기를 할 수 없는 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또는 신학적 방향이나 지향성이 비슷하다고 했던 남성들이 왜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상화하고 있는 건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어도 비장애인이어도 장애인과 동일시하면서 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또 최근에는 퀴어 인권 있잖아요. 그 퀴어 인권에 더불어서 자신들을 내어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왜 이 사람들은 페미니즘 이슈에서는 거기에서 당사자성이 보이지 않는가? 이것이 제가 한국 개신교 교회의 시스젠더 남성들 안에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퀴어에게는 연대하지만 페미니스트하고는 연대하지 않는 태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의 이슈가 여성 혼자 전유하거나 그 권력을 여성 혼자 전유하거나 또는 그 정체성을 여성 혼자, 여성 젠더 당사자성 속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여성 페미니즘은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친 여자들, 센 여자들, 정말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지만 그들 속에서 적당하게 내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선택적 페미니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해독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이제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과는 이제는 내 삶에 61세인데 이제 분리해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셀프 날리지, 내 자신이 실제로 이런 개혁 과제가 너무나 많은 한국 개신교 안에서 페미니즘으로 나를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 그것을 다시 셀프 날리지로, 내 지식으로 구성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 모두가 가졌다. 여기에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냥 시스젠더 남성도 계시고 어떤 제가 젠더를 외형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 모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식에 페미니즘의 이슈를 장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 페미니즘으로. 지금 세계교회 페미니즘 그룹에서는 퀴어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도전에 있냐면 트랜스젠더 남성들과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트랜스젠더 여성들과 예를 들어서 레즈비언 크리스천 페미니스트들이 같이 컨퍼런스를 하거나 모임을 할 적에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그 모임에 함께 오려고 할 적에 그 비슷한 예가 우리 뭐 있었죠? 숙대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분이 숙명여대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나의 셀프 날리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이 세계의 한 존재로 존재하면서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떤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이 해결 과제에 자기 플랜이 없으면, 자기 계획이 없으면 이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문제는 내 존재 안에 페미니즘을 포기하고 있거나 페미니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라고 자기 진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퀴어에 우리가 연대하면서도 이렇게 미묘한 차이들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슈를 더 분명하게 보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은 굉장히 페미니즘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와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여성으로서 피해억압적 존재, 나뿐만이 아니라 젠더 다양성 가운데 여성으로서 갖는 피해억압적 존재로서 또 다른 피해를 받은 억압적 존재들의 평등 해방을 지향하는 선에서 우리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페미니즘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식적인 건데 여기에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면 또 차별이 될까봐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실제로 비인간 동물, 또 소거되어져 가는 이 우주의 존재들, 또 비가시화, 우리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권력 관계에서 소거된 음성들, 또 소거되어지고 지워져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연대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있는 것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페미니즘에 대한 그 기독교적으로 말을 하면 세례를 받지 않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더 기울어지는 무게를 자기 존재로 얹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의 중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나 또는 더 강력하게 편을 들고 싶어도 그런 시간을 좀 나중에 또 가지시고 제가 강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권력 관계에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 힘겨루기가 투쟁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부하게 하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힘겨루기인지 그런 부분을 좀 분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돌보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초대해요. 너무 아닌 것들과 것이라는 게 이렇게 비하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국 개신교회의 육아를 끝낸다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안에서 어쨌든 같이 이렇게 먹이고 함께하고 그러면 성장해서 언젠가는 좀 달라질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오지도 않고 여성 안수는 여전히 중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또 하여튼 이루 뭐 예를 들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각종 성 스캔들이라든지 재정적 타락 이런 것들은 서로가 남성 목회자들이나 리더십들이 서로가 고음 들기식으로 덮어버리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고 이렇게 아주 암묵적으로 문제를 묻어버리는 이런 부정의의 그 문화가 이미 자본주의와 가부장주의에서 배태된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가 한국 개신교는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단을 나오고 작년에 제가 60년 동안 함께했던 교단을 공식적인 탈퇴를 하면서 내 속에서 한 말이 이제 나의 통합측을 향한 나의 육아는 끝났다. 이 얘기를 이제 속으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육아는 굉장히 생명 깃들고 정성 들이는 애정 어린 행동인데 그런 것들이 이젠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겠구나. 한국교회가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권력과 힘의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흐름에 주목하면서 그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노동자 이슈, 이주민 이슈, 퀴어 이슈, 비인간 동물권 이슈, 비거니즘 이슈, 영성 이슈, 이런 모든 것에 젠더 평등성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하는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만나는 문제, 또 게이 커뮤니티의, 그러니까 남성 게이들과의 그 대화가 어려워서 아예 국적을 이주한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살다가 게이 커뮤니티에서 레즈비언들이 더 이상 포함되지 못하고 배퇴당하면서 다른 좀 더 열린 개발국으로 이제 이주를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레즈비언으로 페미니스트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이주의 권리를 갖고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페미니즘은 자기 삶을 그렇게 돌보는 삶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돌보고 나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행위. 그런 것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봐요. 오늘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하신 분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교수님, 더 이상 내가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머물까요? 담임 목사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육아를 끝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예수교회 연대 가능성이 있고 문이 열려 있으니 기도하면서 편할 때 대화 또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그 안에서 책임감이 있고 교단이 주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그 안에서 자기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개인의 삶에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모두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먼저 경계를 넘고 또 일종의 비유적으로 한 설명이지만 그러한 육아를 끝낸 저로서는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협력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존재들과 나눌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단어, appreciation and cooperation, 협력과 감사하는 공동체를 서로에게 감사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 것을 찾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기독교 영성 안에서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페미니즘에 관한 제 이제 해독 과정에서 저 자신을 다시 이제 빌딩하는, 다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에 좀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투쟁해야겠다. 그리고 그 투쟁이란 폭력적 투쟁이 아니라 더 풍부해지기 위한 좀 더 멋있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초대라고 할까요? 그런 초대 몸짓이 저에게는 페미니즘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건. 제가 비건 페스코테리안이라고 이제 유제품과 그러니까 고기만 안 먹고 다른 것을 먹는 사람으로 산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 비건으로 완전 채식으로 이제 꿀도 안 먹고 그러니까 식생활에 있어서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만 먹는 비건으로 된 건 지금 20년 9월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됐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저는 제 인식의 변화 속에서 결정을 하고 시작한 비건이고 그 비건의 인식 변화는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학교를 나오고 제 삶을 다시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먹었던 내 질병에 대한 고지혈증 연구를 하게 됐고 그 고지혈증은 제약회사와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소비되고 있는 약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약이 비싸고 또 그 약으로부터 제가 좀 해방이 되고 싶어서 나의 개인적인 건강인식 속에서 결국 약과 자본주의와 식생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제가 비건으로 삶을 결정하고
약을 끊게 되는, 그래서 의사하고 상담하면서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몸에 가졌던 여러 가지 60년 동안 달고 다녔던, 거의 50 몇 년 동안 달고 다녔던 그런 증세들을 비건을 시작하면서 사라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비건이 맞는 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건 삶을 살다 보니 실제로 이 비건에 대해서 단순히 식이생활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벌써 저에게는 이제 제약 자본주의, 약 자본주의로부터 이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과도한 육식 생활에 대한 성찰을 세계인들이 다 하게 됐고, 물론 거기엔 자기 개인의 건강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가득하신 여러분의 비인간 동물에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연대하면서 육식을 그치고 비건으로 삶을 옮겨가고, 더군다나 이것이 최근에 코로나까지 기후정의와 생태적 지구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인식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오면서 구체적인 삶에서 비건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건 생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단순히 식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과도한 육식 생활을 그치는데 실제로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저는 이거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세포 농업이라고 하는 단어, 셀룰라 어그리컬처, 그리고 이제 인비트로 미트 해가지고 배양육 산업.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포 농업으로부터 세포 동물의 어떤 그걸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컴바인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거대한 그 회사들이 깨끗한 육식이라는 모토하에 더 좋은 고기, 더 좋은 세상, better meat, better world, 이런 이제 그 이슈를 그 캠페인처럼 하면서 육식에 감을 내지만 고기는 아닌 고기를 대체 미트라고 하죠. 대체 육. 그거를 갖다 배양육 사업을 통해서 이제 먹게 되는 문제. 제가 작년에 녹색당 공부를 좀 하면서 독일 베를린과 이제 여러 가지 거기 이자르 강의 보건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배우러 독일을 다녀왔는데 베를린에 가니까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완전히 마켓이나 모든 것이 비건이 살 수 있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심지어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는데도 비건은 벌써 진열대에 딱 비건인 것이 모든 게 알 수 있게끔 다 진열이 돼 있어서 두부도 다양하고 심지어 제가 이제 과자 식감을 좋아하는데 과자도 먹을 만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비건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비건인들이 느끼는 육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 고기를 만들어내고 식물성 달걀을 만들어내고 대체 우유를 만들어서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를 만들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좋게 제안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더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아보카도가 없어지고 더 많은 알몬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비건의 음식의 편리성을 위한 자본의 집적, 이것이 개발국에서는 이미 산업자본주의하고 기술과학주의하고 벌써 손을 잡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편리하지만 그 편리한 것이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서구 개발 구조가 이게 이제 자본하고 손잡고 가고 있는 비거니즘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비건에 깃든 자본주의와 가부장주의, 결국 세포나 생명을 조작하고 배양하고 복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미래에 있어서는 결국 여성의 생명, 아이의 생명, 비인간 동물의 생명을 계속해서 조작하고 복제할 가능성으로부터 이게 어떻게 자유롭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건이라고 하는 삶의 이 중요한 나의 선택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나는 또 먹혀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내 식탁에 오르는 비건의 음식물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에서 해독하는 과정이
탈자본주의, 탈가부장 문화 속에서 내 음식을 고르는 치열한, 아, 뭐랄까요? 투쟁이라는 말을 또 써야 되나? 그런 일들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반가부장주의와 싸우는 페미니즘의 이슈, 그리고 그 안에서 비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제 간단한 설명만 보고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건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 생활 양식이 생태적인 어떤 비용을 줄이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동물들이 키워지기 위한 땅이 줄고 에너지가 줄고 물이 줄고 온실가스를 줄어들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특정 작물의 급격한 소비가 는다든지 자본주의화로 또 다른 비건이 가져오는 또 다른 비극이 또 가져올 수 있는 게 제3세계로 문제가 가난한 나라로 전이되고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와 여성에게 더 직접적으로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문제가 전이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은 정말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과 개발국의 치열한 경쟁, 또 그 안에서 제국주의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 음식 문화에도 지금 깊숙이 비건의 라이프에도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은 단순히 음식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고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페미니즘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갖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비건을 하게 돼야 되는 것이어서 절대로 비건은 젠더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 어떤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인식을 해야 되고 영성이 깃든 자신의 내면의 영성이 깃든 페미니즘 영성이든 자기 종교가 주는 어떤 생명지향적 영성이든 그 영성이 깃든 윤리적인 선택과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 비건 안에는 여성 혐오 또다시 인종차별, 환경 파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비건의 라이프에는 요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우리가 기후 정의, 식량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빈곤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음식에 대해서 자결권을 갖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 갈 것인가? 우리의 삶, 우리 개인의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항해 가야 하는가? 이것이 페미니스트 비거니즘을 주창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고 활동가들의 세계적인 지금 흐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구에서 지금 그 독일에서 제가 만난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비건이 트렌드화되고 있다. 스타벅스의 커피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커피 문화가 서구 문화를 따라가는 제국주의 문화를 아주 선망하는 그런 문화와 이렇게 이어져 있듯이 지금 비건이 트렌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과 저항뿐만이 아니라 좀 더 생명지향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생태 의존적인 서로의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도전들을 마음으로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나누기도 했던 경험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강의가 9시라서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영성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성이 그래서 제가 그 자본주의화된 교회 문화, 가부장 문화에서 좀 해방되고 나의 아주 이 안에 깃든 나쁜 것들로부터 정화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지향하고 있냐, 어떤 신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이제 다 있죠. 삶 속에서 바쁘지만 갑자기 어려우면 하나님, 부처님 뭐 다 부르잖아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존하고 싶고 소통하고자 하는 개인의 그런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이 저는 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탈가부장적인 구조를 내 삶에 리빌딩하면서 음식으로 내 삶과 내 몸을 다시 재건하면서 내 안에 또 하나 깃든 것이 영성인 거예요.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것은 고통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광주에서 내 스스로가 내 발로 이주해 나왔지만 사실은 숨쉬기 위해서 나왔는데 죽을 것 같아서 나왔잖아요. 광주를 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11년 동안 삶의 터전이고 그곳에서 죽어서 호신대 동산에 묻히는 게 나는 꿈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절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경험이 없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신다라는 거니까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실패감, 후회는 없지만 이 절망에서 만난 것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내 절망이나 복수심이나 또는 분노 이런 것은 결국은 내 기대 속에서 내 욕망이 투영된 기대 속에서 그런 절망을 하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은 나한테 다 연대할 책임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좋은 선택을 한 거고 나는 또 나의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 누군가 나에게 연대 안 한다고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나의 고통 그런 것이 기도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아, 이것이 내 욕망이었구나.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누군가 침묵을 깨고 나의 이야기를 편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의감에 넘친 연대가 나의 것이어야 돼야 된다라는 것.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생명 가진 존재들을 바라볼 때 이때 어떠한 기대 없이 정말 내 욕망이 투사된 기대 없이 존중하고 싶다. 그거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이 줌에서 오늘 제 강의에 대해서 막 기대한다 그랬는데 그 기대의 내면을 잘 보면 여러분의 욕망이 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 없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존중한다면 저는 지금 너무 더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이 토요일 귀한 시간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쓸 거야 했는데 그 기대감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저것이 나에게 안 맞는다 그러면 저 여자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프리다는 뭐 한 거야? 괜히 들었네. 나가고 싶네. 이런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누군가 나를 실망시킨다라는 말을 지우기로 했어요. 아, 내 욕망이 또 작동을 해서 누군가를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은 시스템이고 반생명적인 이 거대 시스템에 내가 저항을 할 때 우리가 생명진인 사랑이 없이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내 욕망의 싸움인가, 혈전을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나는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버릴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여전히 싸우지만 생명의 힘으로 할 때, 사랑의 힘으로 할 적에 내 스스로가 더 풍부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경험이고, 그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신의 현존을 내가 발견하면서 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만나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하고 오신 예수를 만나러 모든 현장에 가서 많이 배웠는데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속에서 내 안에도 있다. 그래서 관상하고 contemplative prayer, 성전 안의 기도죠. 내 존재가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관상이에요. 그 안에서 나의 욕망을 보고 내가 질문을 갖고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지혜로 내가 다시 저항하고 다시 리빌딩,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성을 내가 수련 속에서 깨달아 간다. 그래서 영성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연 속에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런 도시에서 빌딩 숲 안에서도 내가 관상 속에서 현존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기도 수련을 통해서였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저는 제 경험에서는 그게 너무 실존적으로 실제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영성에 대한 추구와 그 지향을 수련하다 보니
내 속에서 해야 되는 일, 요청되는 일 속에 저를 분별하게 된 거예요. 이 강의를 요청받았을 적에 제가, 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욕망, 또는, 새로운 사람 볼 수 있겠다는 설레이는 욕망, 또는, 아, 뭔가 이렇게 나 프리다, 뭐, 내 생을 좀 귀하게 여겨주면서 뭐, 내 얘기를 듣는 청자들을 만나니 얼마나 내가 기분을 쓱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이런 건 없어도 내가 이 강의를 하겠는가에 대한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 모든 욕망 속에서 드글드글 거리면 내 과시를 해야 되죠. 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난 좀 교수 이제 끝냈지만 학교 바깥에서 이런 강의도 해. 과시하기 좋고 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당신에게 희생하고 살아요. 나의 죄를 속하소서. 속죄용으로. 그리고 어떤 뭐 사회적 명예보상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라는 것을 저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내 욕망이 투사된 일을 내가 아주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게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것들이 나의 영성 속에서 프랙티스 연습된 지혜라서 이제는 제가 예수의 멍에가 얼마나 가볍고 십자가가 얼마나 쉬운지를 제가 정말 몸소 깨닫고 여겨서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61세가 되어서나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자본주의화된 이 가부장 교회, 기독교의 언어와 결별하는 것, 탈교단, 탈교회, 탈조직, 탈직장, 이혼까지 했어요. 하여튼 이 패밀리 관계, 이 남성과 내가 이제 내 정체성에서도 흐른다. 내 정체성은 주어진 거였으니까 주어지지 않고 내가 열린 채로 내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도 탐구 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멀쩡하게 좋은 부부관계를 끝내기는 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내가 육아를 끝낸다. 부부관계에서도 육아를 끝내고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해소됐지만 딸과의 가족관계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딸의 육아는 오래전에 끝났는데 내가 가족 육아를 하느라고 얼마나 치였는지 그거로부터 이건 내 해석이에요. 제 X는 또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미움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이런 나의 영성 속에서 또 비건 삶이 가져다준 느린 삶, 빠른 삶을 살 수 없어요. 비건은. 그래서 15분 단위로 교수 생활했던 나의 생활을 접어서 찾아온 선물들이 보다 명료한 페미니즘, 보다 깊은 영성, 보다 깊은 비건, 확장된 비건 생활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멍에는 쉽고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억압은 복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소중한 선물로 취할 건 취하고 너무나 필요 없이 연결된 것들은 분별해서 좀 멀리 서늘한 관계로 듬성듬성 떼어내도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압의 층위는 너무 복잡해서 페미니즘과 비건과 비인간 동물권과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복합적 억압 상황의 존재들과 피억압 조건제들과 연대를 해야 돼요. 그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구호를 만드는 더 포괄적으로, more inclusive,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교차적으로, intersectionally 우리의 단면으로 봐서는 안 돼. 너무나 많은 억압적인 충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차적인 이슈를 분별해서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답은 없어요. 다양한 해결 방식으로 전략 전술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더 상황 맥락적으로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을 일반화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럴 땐 이래야 돼. 우리 막 정혜신 박사 얘기하는데 충족평판 막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맥락을 일반화해서는 안 돼.
서로의 아주 정성스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또 탈위계적으로 가부장주의, 자본주의 모든 것이 위계의 문제, 정치적 파워의 문제,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탈위계적으로 그리고 더 천천히 그리고 더 조용히 비스티한 잠잠하라. 이 조용한 가운데서 출렁이는 나의 욕망을 가라앉힌 다음에 맑은 물이 떠올랐을 때야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연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예수교회 연대를 하고 있어요. 공동대표지만 무거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 엘리사벳 하지만 아무건 걱정 없고요. 제 삶이 그렇게 뭐 풍요로워진 거는 옛날 그 교수 시절이 제일 풍요로웠어요.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가격을 안 보고 살았던 11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부자로 살았던 시기인데 그런 거 아니라도 내가 먹거리를 내 스스로 어쨌든 푸드 마일리지 줄여서 지역에서 먹는 먹거리 하면서 그 뒤에 차곡차곡 도전해오는 자본주의의 이런 시스템에 저항하는 삶을 내가 기꺼이 살아간다. 안젤라 리라고 하는 캐나다의 그 동물권과 식품권 이런 거 관련법을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어요.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의 논문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그 제목은 뭐냐면 The Milkmaid's Tale 부제, 비거니즘, 페미니즘, on dystopian food future 이런 논문인데요. 내가 좀 번역을 해보면 젖자는 여자의 이야기, 부제, 디스토피아 음식 미래의 비거니즘과 페미니즘 이러한 논문을 아주 그 박사과정 아니야 어떤 학회 논문으로 저널에서 발견을 해서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이 안젤라 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도덕성은 때로 다른 사람이 지지 않는 짐을 수용하는 일이다.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페미니스트 정체성,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정체성, 비인간 동물권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는 이 영적인 도덕성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지기 어려워하는 것을 수용하는 나의 영적인 도덕률이 필요하다. 그것이 크리스찬이티에서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 없는 페미니즘, 영성 없는 비거니즘, 영성 없는 무엇이라도 이거는 인간 욕망의 쳇바퀴에서 자기를 미화하는 방식밖에 아니다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좀 자유롭게 제가 할 만큼의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나 그 삶이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나의 삶의 순례를 서로 배웠으면 하는 것이 저의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